예, 부산중앙대의원 조현근입니다. 간단하게 토론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후보자들 간의 상호 지명 토론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답변이 나올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지나치게 개인의 신상 발언이나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들만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탄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의 형식을 말씀을 드리면 한 후보가 두 개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은 한 분에게 두 개의 질문을 하셔도 되고 두 분에게 하나씩 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답변도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순서대로 쭉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두 분에게 질문을 하든 한 사람의 다시 두 번째에도 한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씩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2분 이내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순서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몇 번에서 마치셨죠?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까? 예. 1번 김태구 후보님 질문을 한 분에게 두 개를 하실지 두 분에게 나누어 하실지 결정하셔서 후보를 지명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동욱 후보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아마 불편하실 수는 있는 부분인데 제가 16개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항상 협의회 모임에 우리 경기도 회장님께서 그 협의회 회의에는 막 꼭 참석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 왜냐 그러면 어쨌든 의사 협회의 해물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파악이 토대로 결국은 회원들한테 전달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회의 참석의 어떤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답을 하면 제가 2018년도에도 경기도 의사회 회장을 2021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시도회장 협의회 모임할 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성된 시도회장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사실 정상적인 시도회장 협의회를 하기가 힘든 의대 정원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계속 그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의료계가 아무도 하지 않는 투쟁을 토요일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또 26,000명 회원들을 이끄는 입장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물론 뭐 회장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의대생이나 이 현안에 대해서 제가 투쟁을 주체를 하고 있고 또 그 현장에는 경찰이 굉장히 삼엄하고 주체자가 없을 경우에 돌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은 좀 비상 상황이었죠. 소위 말하면 뭐 거의 시도회장 회의 때 골프도 치기 힘든 왜 상황이 굉장히 좀 회원들이 고통 속에 있고 전공의 의대생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현안이 있을 때는 심지어는 시도회장 회의가 취소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분 강희경 의원님. 질문 한 번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도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요? 예, 그럼 제가 이왕 저기 질문을 하는 거니까 제가 주소 후보님께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동안에 쭉 돌고 어떻게 네. 제가 한번 더 할까요? 아닙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돌고 하겠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는 네. 최한나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2월 3일에 탄핵이 아니고 계엄이 선포된 후에 그 의협에서 이제 문자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하여서 또 선관위에서 위반이다 이런 그 주의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 답변하시고 다시 재질문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하시면 기회를 한번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까 예, 일본 조금 전에 김태구 후보님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에 첫 질문의 범위 내에서 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날 그 상임이사회가 있었던 날이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늦게 이제 리플에 참석했다가 그 집에 오자마자 기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계엄이 발견돼 의협의 입장이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들 단톡방이 뭐 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폭발을 해야 되냐, 텔레그램으로 가야 되냐, 뭐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되냐, 뭐 호텔로 가야 되냐 아마 그러셨을 것 같고 또 이제 대공협이라든지 우리 협회에 있는 그 산하단체에서는 자기네 자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빼야 되냐 이런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제가 대행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입장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탄핵 당하고 비대위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그 저기 비대위에서 입장을 냈든 안 되면 이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그렇게 밤에 막 전화 돌리고 안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 상임이사님들도 다 난리가 난 상황이었고 더욱이 전공의들을 처단한다라는 포고령이 나온 상태에서 실제로 다 아실 겁니다. 군대가 국회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밤에 입장을 안 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렇게 6시간 만에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경과를 지켜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대행님으로부터 아무런 오도를 받지 못했고 네 끝인가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예, 첫 배열은 30초 전에 예. 그래서 그 이제 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근데 대행님께 그게 돼야 협회장 이름으로 이게 나갔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부득이 제가 상임이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제 이름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계엄이 끝나고 아무도 차단 안 받고 뭐 그걸로 선거에 또 해서 했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들어와도 그 밤에 협회는 입장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 없으신가요? 제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제 질문 사실은 하십시오. 저도 당시 이제 후보가 되면서 그 서울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내려놔서 이 비대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고 저희도 그 탄핵 선포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런 서던을 했었습니다. 그 의협 비대위에서 당연히 그런 선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였었는데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해서 우리 최한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생각이 지금 비대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개월 동안 집행부를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비대위의 전권이 같습니다. 대의원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대위의 결정을 저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따르게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저한테 기자들이 계속 전화 옵니다. 비대위 입장이 뭐냐. 근데 제가 비대위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회의 내용도 전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위에 직접 물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속으로 매우 참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대위가 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로 우선은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누가 훌륭한 회장이 되더라도 1월 5일부터는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이번 대표자 대회에 정말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주수보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강현 교수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전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소시모라고 말하는 소비자 시민을 위한 모임의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협의를 하러 가서 만났다가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럼 우리 그 서로 이해관계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하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뭐였냐면은 의료전달 체계 문제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동네 의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가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학병원까지 가는 상황은 결국은 대학병원에 가지 않으면 진료받지 못하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우선권을 뺏기는 거고, 그럼 결국 그게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 의사협회랑 소비자 시민을 위한 모임 협회가 같이 해서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해서 우리 같이 캠페인을 합시다. 동네 의원 갈 사람들은 꼭 동네를 이용해 주세요. 대학병원은 꼭 대학병원을 필요한 환자들의 양보를 하세요. 이런 캠페인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숨도 안 쉬고 한마디로 딱 답이 돌아와요.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색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인데 우리가 왜 소비자의 선택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우리가 막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책도 별로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서량이 낮은 나라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노벨상 받았다 그랬더니 100만 부가 팔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냐?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과연 강희경 교수님께서는 진짜로 시민단체와 정치권과 만나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동네 병원을 이용하자는 이야기에 꺼려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동네 병원 대신에 대학병원을 찾는 이유는 동네 병원에서 충분히 케어가 안 된다고 느끼시고 또는 이제 이렇게 믿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병원에 적을 두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학병원에 갈 수 없어지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1차 지역 의료 강화하고 그리고 그 수가 체계를 해결을 해가지고 상정에서 경환을 보지 않도록 바꿔야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난다면 그 가까운 병원, 가까운 의원에서 치료 받고도 싶어 하십니다. 똑같은 소시모 그 소비자 시민 모임 이 단체가 저희 서울대 비대위에서 시작했던 그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한 함께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공동 행동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소시모 회장님께서 물론 이제 바뀌셨죠. 다른 분이시긴 한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권익을 이렇게 선택하는 기회를 빼앗는 건데 이 캠페인을 저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께서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매주 그분들과 만나면서 정말 이해가 많이 좁혀졌고 그분들이 저희를 위한 2개의 성명서까지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그 1차례 매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의원 동료분들한테 우리 강 교수 표는 다 뺏겼어요 오늘. 실제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의원 원장님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시죠? 환자 보기 위해서. 2008년도입니다. 의협회장 할 때인데 당시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법률 내용이 뭐냐? 의사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을 만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의사들이 어려운 질병을 안 보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 환자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되면은
의사들이 억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국회의원이 그래요. 회장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억울한 의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사들이 좀 억울하면 안 됩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가진 거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조금 억울해도 이게 정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설득과 대화로 이론적으로 말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제가 답변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 아까 1차 의료에 관한 이야기는 1차 의료 담당하시는 우리 동료 회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같이.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설득한다고 될 것이냐? 제 경험한 바로는 되던데요. 네,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글쎄요, 저라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서울대 비대위 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집단으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정말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사실은 회장 출마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렇게 용기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이동욱 후보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구 후보님께서는 그 의대정원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셨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일각의 많은 회원들은 그 당시가 이제 4월 총선 전이고 또 2월 달에 의대생 전공의들이 이제 투쟁을 시작한 시점에서 별다른 투쟁이 없었다. 총선 직전이 가장 국회의원들이 약한 시기고 표를 구걸하는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투쟁성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과 그것 때문에 투쟁성을 아까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회원들이 성금을 비대위에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한 28억 정도 이렇게 성금을 냈는데 성금을 저희들한테도 내고 비대위한테도 내는데 냈는 이유가 전공의들이 사직했기 때문에 전공의들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냈는데 그때 28억을 받아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수입이 없을 때 그 28억을 전공의들에게 이제 뭐 수사기관의 처벌이 두려워서 지원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비대위가 그래서 심지어는 경기도 지역에서 시흥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우리가 냈는 돈 다시 돌려달라. 비대위에 전공이 좀 도와주라고 줬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전공의한테 그 28억이란 돈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못한 부분에 대한 해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들리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지금 성검 비대위에 우리 성검 모금을 시작할 당시에 그 취지가 결국 전공의 학생들 우리가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생계 지원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비대위 성검이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걷자마자 정부로부터 공문뿐만 아니라 이 성검을 내신 분들까지 조사를 당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뭐 다친다면은 저야 뭐 구속 수사까지 다 각오하고 있던 입장이니까 저에 대한 어떤 탄압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뜻으로 내신 분들까지 다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은 이 성검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처에 대해서 전체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 48분의 비대위 회의를 개친 결과 거기서 이러한 이 비대위 성검에 대해서 사용처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하고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검을 내셨던 분들의 회원을 보호 차원이었지 뭐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처벌이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팩트와 좀 다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를 법률 지원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면요. 이게 제 기억에 13,000원인지 18만원인지 얼마 개인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전공의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역에 내려서 지역의 회장님들이 전공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체가 의결이 되어서 내리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처벌이 들어와서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아마 조금 팩트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의 회원님도 경기도의 비상대책위원님도 저희 회의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이런 의결 과정에 계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제 질문하실 네, 때 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의사회에서 전공의를 그 당시에 돕는 거하고 비대위가 전공의를 돕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전공의를 경제적으로 도우면 돕는 전공의도 피해가 오고 성금 낸 회원들도 결국엔 지역의사회도 회원들이 성금 내서 돕는 건데 지역의사회는 전공의를 그런 처벌을 감수하고 도왔는데 비대위는 동일한 논리인데 낸 성금 낸 회원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지역의사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데 지역의사회가 도와라고 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 차별의 근거는 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와 위원장, 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찰이라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지역에서는 당시 그 전공의들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전공의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은 대단히 리스크가 높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언더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고 그걸 또 전공의들이 지원하면서 명목상 어떻게 하면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률 지원단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비대위 이렇게 어떤 차별을 두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성금들 개별적인 성금을 내주셔서 전공의 지원을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빌어서 16개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도 16개 시도회장님들이 애써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전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분 제한남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주수혜 후보님께 주수 후보님 하면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거의 트레이드 마크로 보입니다. 항상 이제 하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은 회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지정제 문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수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폐지하고 민간 다자 보험으로 갔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일간 개헌이들은 이거는 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입맛에 드는 그 의사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민간 보험들도 결국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원하는 의사들 그분들한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으신지 하고 사실은 민간 다자보험 의료 체제에 가장 지금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지금 그 미국 아닙니까? 거기에 그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사망 사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요양기관 단정제가 폐지되고 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미래의료 포럼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의사들에게 요양기관 단정제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특히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요양기관 단정제 문제를 더 많이 알아요. 우선 오해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 의료보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단정제가 폐지된다 그래서 미국처럼 갑자기 의료보험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양기관 단정제 폐지되고 단체 계약제를 한다는 전제는 뭐냐?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책임보험은 다 강제로 들게 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가 필수보험이 됐건 책임보험이 됐건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질환이나 상태는
저기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은 다 들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들 나는 감기에 대해서는 나는 보험에 혜택을 안 받겠어. 나는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겠어.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 보험의 종합보험처럼 다양한 보험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국가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 건강보험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럼 거기 가면 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공단에서 원하는 사람만 할 것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선별지정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의사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요양기관 당연제 폐지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수 후보님의 그 것에 대해서 그 회원들이 저에게 전해주신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게 개선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주장해 오셨는데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의협에 들어왔더니 이게 헌법소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급여가 아직도 혼합진료가 유지되고 있는 근거가 이 당연지정자와 관련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뭐 그 협회 임원 개인의 돈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고 싶은 그 회장 후보로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야 개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 그러니까 당연히 회원들에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를 계속 알렸던 것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미 두 번의 헌법소원을 통해서 졌는데 어떻게 또 이기겠느냐?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회원들이. 헌법소원은 법리적 논쟁을 하는 게 헌법소원이 아니에요. 헌법소원은 사회적 판단 내진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왜? 어떤 대법관이 판단하도록 똑같은 판단이 된다 그러면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자기 사람 밀어넣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최한나 후보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낙태가 그 문제잖아요. 미국에서 정권이 공화당이 잡으면 낙태가 불법이 되는 거고, 민주당이 잡으면 낙태가 이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정책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이 시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더 이상 유지 발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고, 제가 회장이 당선된다 그래서 2년 내 3년 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못 바뀌어요. 최소한 제가 회장이 되면은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 될 방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를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민간보험이 도입돼야 된다는 데에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갖고 그다음 집행부도 일관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지향점을 갖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오른쪽을 보시면 발언하시면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가는 게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약간 넘더라도, 너무 많이 넘으면 안 되지만 약간 넘더라도 양해를 해드릴 거고, 대신 답변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지키도록 30초 전에 눌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보니까 처음 눌리는 거를 끝난 줄 알고 중단을 하시는데 잘 숙지를 하셔서 30초 전에 한번 눌리고 2분이 되면은 눌린다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2번 강희경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동욱 후보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의료 대란에 내내 이렇게 투쟁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또 대화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탄핵 국면에 이르러 의료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민주당 텐트를 빌려서 서울대 비대위가 의료 지원을 하였는데요. 이때에 저희 텐트로 그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께서 찾아오셨었고, 이때 마침 그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께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서울대 비대위와 또 민주당과 이야기가 되어서
이 학부모 그리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사들 다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면서 그 정당의 특위에서는 정부 강요를 불러낼 수가 있으니 민주당이 아니고 저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국회 토론회를 하자. 이때에 공개를 해서 국민들께 좀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전공의들이 피해를 덜 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은 민주당이, 그리고 의료계 쪽은 저한테 좀 어레인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12월 24일로 날짜를 잡고 어레인지를 시작을 했거든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각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고 당연히 의협은, 의사 단체는 대표 단체가 의협이니까 의협 비대위에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월요일 날 사무실로 전화하고 등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동욱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대화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그 강희경 교수님과 그 박형욱 비대위원장님과의 어떤 논쟁을 잘 봤습니다. 비대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 지금 강희경 교수님께서는 의사협회 회장 후보시기 때문에 회장 후보로서 이 시기에 의료계를 마치 대표하는 듯한 또 제1야당과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선거 운동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고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화 노력을 비대위가 폄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 강희경 교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하고 주도해서 하는데 나머지 그래서 비대위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배경적인 부분이나 시기적인 부분, 대화 노력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회장 선거가 끝났을 때 강희경 교수님 그렇게 하셨다면 뭐 모든 사람들이 또 흔쾌히 또 박수도 치고 했을 건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강희경 교수님과 강희경 교수님의 그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또 그날 또 토론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대위의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지 제가 어레인지를 했으니까 뭐 좌장하십시오 해가지고 단순하게 저도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후보 한 사람이 나오는 거라서 문제라고 지적들을 하셔서 당연히 그렇겠다 생각하고 뭐 좌장을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후보들께서도 그 토론회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동욱 후보로부터 시작하여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캠프의 분이 또 발제를 한다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사실은 그분은 캠프의 분이 아니고 저희 서울대 교수 비대위의 자문 교수셨고 미래 의사 수가 늘어날 필요가 적어도 3, 4년간은 없다. 정부에서 예측한 35년부터 부족하다가 38년 이후로 뒤로 미뤄진다. 이런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것이지 저희 캠프라서 모신 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을 제가 좌장을 할 욕심도 전혀 없고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12월 31일에 정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논의가 좀 시작이 돼서 아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애들은 좀 돌아올 문을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대화에 그런 토론회 장이 있다거나 대화의 장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비대위라는 어떤 단일 창구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그 부분을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후보들이 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면은 제가 피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위가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3번 주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질문할 게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마침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와서 공정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난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태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날 의협에서 그 각 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이 있었고 그 기호 추첨이 끝나고 나서 모든 후보들과 같이 박형욱 비대위원장과 같이 간담회를 했던 거 다 기억들 하시죠?
그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이 김태구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가 동일하게 비대위원장한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비대위의 선거 중립에 대해서 선언해달라. 옆에 계신 이동욱 후보는 심지어 여기 있는 5명이 비대위 선거 중립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뭘 입장을 내달했었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4명은 다 동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김태구 후보는 그 부분을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의협의 선거관리 규정상 의협의 임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그리고 관련된 조직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김태구 후보는 그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그 강제로 막느냐, 그 다음에 비대위가 과연 그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게 이게 어떤 명확하게 있느냐, 그런 논란 끝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날 결론이 나기를 비대위원장이 그러면은 과연 이 비대위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조직인가를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들의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는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김태구 후보는 비대위가 선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당시에 비대위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모든 후보들의 의견과 달리 자유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 당시 회의를 박형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마 후보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에 아마 뭐 건의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그 당시에 뭐 매스컴에 나온 내용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비대위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중립적인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허나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선거관리위원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은 내규나 규정에 틀리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논의해서 어나운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후보들이 특정인을 지정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규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최소한대로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아마 그거 같은 게 발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발표 이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되기 전에 어떤 문제를 가상해서 이야기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김태구 후보가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그때 우리들이 말했던 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고 비대위원들의 선거 중립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의협과 산하단체 임직원 관련된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논의할 필요가 없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비대위는 의사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에 의해서 결정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협에 관련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그 당시 김태구 후보께서 이 4명의 의견과 다르게 비대위의 선거 중립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한테 물어보게 된 것도 있지 만약에 그 당시 현재 김태구 후보가 동의했었으면 선관위원장한테 물어보고 말고 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문구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반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모 후보께서 언론을 가리키면서
이 후보는 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저 후보는 어떻게 안 돼서 하고 정확하게 4명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서 저보고 본 적이 있나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혹시 주수 후보님께서 당시에 좀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저는 규정이나 공문상에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비대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라는 이야기지 절차를 밟지 않고 후보 5명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그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어떤 규정에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수 후보님께서는 너무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동욱 후보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강희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교수님이 이번에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민주당과 대화의 장을 이렇게 또 해결의 장을 마련한 것은 상당히 뭐 잘하신 거라고 생각. 시기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실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강희경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회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대 정원의 문제는 일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의 의사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 정부가 가지고 온 근거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고 또 관련하여서 너무나 엄토당토하는 명령을 일삼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어서요. 결국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울대 비대위에서 연구 공모를 하였고 4개 이상의 연구팀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번 문제의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시고자 하는 이전에 몇 주 전에 캄시 부산에서 했던 학회의에서 홍윤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바로 그 발표입니다. 당분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학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합의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늘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미래의 이야기고요. 2025학번에 대해서는 이미 합격증을 받아든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피해가 덜 보게 할까?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까? 이제 그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시 합격생 이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희가 12월 24일로 급히 잡은 이유이고 저희가 의협 비대위에 전화드리고 그쪽에서 공문 달라고 하셔가지고 드렸는데 무례한 공문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름 넣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의협이든 누구든 제발 오셔서 우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수시 정시가 진행되고 나서는 나중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강희경 교수님이 시기적으로는 그런 모임이 꼭 필요한데 비대위와 갈등의 모양새가 되어 버려서 이게 사실 본질이 조금 왜곡되어 버린 의료계를 위해서는 상당히 또 그런 제1야당의 그런 노력과 문제 해결의 노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거진 비대위와의 갈등을 그걸 이제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이거를 회원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런 민주당이 또 좀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그러면은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거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 비대위가 반대를 했는데 그럼 그냥 포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뭐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하셨던 분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 드리고. 사실은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무례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불편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바로 뭐 단톡에서 이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제 문자를 읽지 않으셔가지고 안읽씹을 당해서 그다음 이제 비대위의 사무실에 전화를 아침에 한 번, 저녁 5시쯤 한 번 걸었던 것입니다. 저녁 5시의 전화는 의협에서 대표자이시니까 발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본 것이었고 공문을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답을 주셔가지고 전 어떻게 해야 되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좌장의 마음에 안 드시면 추천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그 연자가 발제하는 또 연구자가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추천해 주십사 다른 의사수 연구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추천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그 의료 소비자 대표로 제가 녹색 소비자 연대 저희랑 공동 운동 하는 단체를 초청을 하였는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소비자 단체 또는 시민 단체 추천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비대위 끼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팅에 제 이름 걸 생각 1도 없지만 하지만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공의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바라는 대학 교수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제 이름 나올 일이 없고요. 정말 여기 후보자분들 모두 다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민주당에서 의협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보낸 거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보냈는데 그렇게 거부를 하셔서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매우 걱정입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팁을 주시면 그렇게 따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번 최한남 의원님 질문 주십시오. 저도 강희경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두는 후보를 포함해서 이 사태의 해결을 바라고 의협이 하나 되고 강해지기를 그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병원을 그만뒀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강 후보님이 서울대 비대위에 나서셨고 뭐 다 아시는 바대로 온갖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전례에 볼 수 없었던 교수님들의 노력입니다. 물론 우리 전공의와 학생들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뭐 그만두고 나와라만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으려고 저렇게 애쓰시는 거를 우리는 다 그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12월은 어쨌든 우리의 그 결정권은 비대위한테 있다. 비대위와 논의하시고 비대위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저희의 생각과 다르고 그게 굉장히 실기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의협 회무상 대의원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안타깝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제 질문은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심포지움을 했는데 우리 의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나라를 봐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 못 봅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리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말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의료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IMF가 닥쳤을 때 금모으기 해가지고 정말 전대미문의 속도로 IMF로부터 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국민이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앞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의료, 지역 의료 강화하고 그 전달 체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는 줄이고 사실은 답은 다 나와 있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국민의 힘,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상대방에게 국민에게 주입하려고만 노력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와 왜 다른가 알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간격을 좁혀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의료 제가 책을 저희 4월에 출판을 했는데요. 국민들과 같이 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3분 진료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 집 앞에 종합병원이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은 중환에게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은 그러니까 국민관계라는 어떤 그거보다도 실제로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됐는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준비되신 거를 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좀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장상윤 그 저기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그만큼 회원들이 국민들이 서울대 비대위 또 비대위원장님께 거는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이번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정말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좋은 비전을 제시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현장에서 다양한 직역이긴 하지만 결국은 진료실에서 환자 만나는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대학병원 중에서도 제일 그 어떻게 보면 높은 서울대에서는 정말 이제 완전히 내려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비전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성해 주시는 그런 서울대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계획이 또 있으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하셨고요. 제가 의협회장에 출마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토론자 모셔가지고 파악한 우리나라 의료의 상황이 정말 그렇게 해서 만든 저희의 제안이 1차 의료, 지역 의료에서 정말 맞는 것인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이제 저희 그런 제안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인풋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을 해서 정부와 밀고 당기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의협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부기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러 번 스킵을 당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모든 분께 다 질문을 드려야 되고 합니다만은 저는 주수호 해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의료 현안에 대해서 많이 해박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수호 후보님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보고 방송을 저도 주수호 후보님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주수호 후보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 40대의 젊은 나이에 협회장을 하실 때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면서 의협에 들어가시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준비가 안 됐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 시도회장님들하고 어떤 갈등도 있었던 걸로 고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시간 되시면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이제 40대 경험이 많으셨는데 이제 대부분 좀 우려하시는 것은 10년 이상 어떤 해무 단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도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 좀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저를 아끼는 선배들이 많이 말렸었어요, 저를. 수야, 너 왜 이렇게 서두르냐? 넌 언제 해도 한번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의료기가 만만한 데가 아니야.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40대 초반에 의협의 공보의사랑 대변했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리더가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들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의료계는 특히나 의협이라는 조직은 의협 상임이사회나 의협 집행부는 결정권이지 실행력이 없는 조직이에요. 어차피 실행은 16개 시도 회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 제가 의협회장을 할 때 저보다 가장 나이가 적게 많으신 분이 30살 정도 많으셨던 거고 보통은 10살 정도 많으신 어르신들을 제가 모시고 이제 일을 했어요. 하면서 많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들이 이분들을 제가 뭐랄까 이 진심으로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없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을 갖춘 자가 자리에 올라 리더가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리더가 되지 않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였었고요. 10년 동안 해무단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의협회무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 그거는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김태구 후보께서 금년 2월 달에 있었던 비대위원장 회의할 때 느끼셨을 텐데요. 비대위원장이 제일 못하는 거 제가 다 도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사실 아닌가요? 예, 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행력 없는 조직이다 상임이사 말씀하셨고 16개 시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조금 가슴 아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16개 시도회장단을 역임하고 연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임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조직들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하에 협회 업무를 좀 시작하는 게 더욱더 화합과 소통에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16개 시도 회장님들과의 어떤 소통은 혹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도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 긴밀히 해야 되겠죠. 더 긴밀히 해야 되고 현재 있는 16개 시도장님들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이번 그 선거 과정에 다 만나 뵙고 그분들 의견들을 다 청취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만약 회장이 당선이 되면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고 또 하나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회무 단절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저 말고도 저를 도와서 의회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근을 각오한 주변의 참모가 상당수 5명 정도 있다는 말씀으로써 회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